네, 뉴스와이드 계속 이어갑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통상 보복 조치에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됐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무능 외교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당과 협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이 사안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이 이 반도체 핵심 부품들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 강화하는 데 이어서 이제 추가 제재 카드도 이제 계속 예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게 애초에는 이제 외교적 갈등에서 이제 이 무역 보복, 경제 갈등으로 이제 그 점차 이제 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일본의 이런 태도가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 문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다른 나라, 우방국인 다른 나라에게 이런 어려움을 초래하게 만드는 행위는 참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와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결은 사법부에서 내린 겁니다. 그 사법부에서 내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마치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본인들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서 일을 시켰던 일에 대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저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국제사회의 시선에서 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경제와 외교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번 조치도 그래요. 단순히 우리나라에게만 압박이 되겠습니까? 저는 일본 기업들도 많은 피해를 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일본 신문들도 그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가 본인의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상당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회에 한국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는 아주 이렇게 아주 핫하게 문제가 터졌습니다만은 지금 뭐 대부분의 나라와 사실 굉장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G20에 만났을 때도 시진핑이 역시 또 사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고요. 또 중국에서 한국 현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호소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대 정부 가운데에서 미국 정부와 지금처럼 삐그덕된다, 디카플링이다 이런 말들을 들어온 정부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모두와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다못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야 된다고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도 또 미북 회담에서 빠져라, 한국은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서 정책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전체적인 외교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 일본 문제와 관련했을 때 어디에 해결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특사를 보내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 정책은 외교 정책으로 해결해야 된다. 경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정치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정치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가 18일까지 청구권과 관련해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18일까지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2차 또 다른 제재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히 뭐 과거사에 있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정부가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더 확산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18일에 우리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느냐 혹은 답변을 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일본이 왜 제재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일본 정부의 입으로 설명한 바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떤 실마리들을 찾아가야 될지도 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그 피해자 배상 판결은 지난 연말에 나왔는데 이번 일본의 이제 보복 조치는 한 반년이 더 넘어서 이제 이번 타이밍에 이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번 달에 이제 예정돼 있는 이제 일본 참의원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뭐 이게 다 이제 일본 그 현지 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일본의 언론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베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서 예.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개헌을 통해서 어쨌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베의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극우적인 세력들을 모아야 되고요. 극우적 세력들이 본인을 지지해 줘야만 결국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 갈등을 자꾸 야기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저런 압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감정적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게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우리 기업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협의하고 논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 지난번 G20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는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베가 만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만나서 예를 들면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형성된 갈등의 구조로 끌고 가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정치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만나려고 몇 번이나 우리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안 만나줬던 게 아베의 저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부는 제가 볼 때 일본이 만나서 협의하자면 협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요구하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럼 일본이 요구하니까 일본이 압박하니까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의하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있고 협의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한 어떤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는 점에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베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압박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아베 이런 행동이 마치 우리나라에만 피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도 물론 피해가 있죠 분명히.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도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전원 조치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또 우리나라가 만든 반도체가 다른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이 아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의 목소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취임 인사차 찾아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정부의 이번 대응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본과의 문제, 최근 아주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둘을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시더라도 좀 정부가 일하는데 힘을 실어주시면. 네, 황교안 대표는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좀 풀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주도 성장, 혁신 경제, 공정 경제 이 모든 걸 포함한 발언일까요? 아마 저 부분은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추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한 얘기는 뭐 하나마나한 얘기지요. 뭐 모두가 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잘 고쳐야 된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책임 있는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국도 그랬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두가 선거 때가 되면 혐한이나 일한 또 혐한이나 혐일 그 감정을 자극했던 것들도 사실인데 이런 거 역시도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인 것은 뭐 분명하고 이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더 나빠져 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정치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가 아베의 선거 전략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너무 아니란 진단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첫 번째로 얘기한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깨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깼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뭐 항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그 한일 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한일 협정을 통해서 이것이 모두 끝났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이 잘못한 특히 이제 징용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 부분에는 안 들어간 부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양쪽 다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거기에 기꺼이 응하지 않은 부분들도 이를 조금 더 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뭐 끝까지 경제 전쟁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과거사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결국 과거는 과거대로 뒤로 남겨두고 앞으로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화해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결국 지도자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김 교수님도 그 위안부 합의를 이제 뒤집은 문제 그 부분 이제 언급하셨는데 한국당 이제 김무성 의원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어렵게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이제 뒤집으면서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거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그 취재 주장을 했어요.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저는 뭐 그 말에 동의할 수 예. 없고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지금 현재 경제 보복을 당해서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면 예.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럼 정당한 행동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나쁜 행동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 문제 때문에 지적한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위안부 합의 문제가 그러면 정말 국민이 동의해서 합의를 했습니까? 물론 뭐 본인이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의 지시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안부 할머님들은 한 번도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생각과 동의를 받아내지도 않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밀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걸 또 굴복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문제와 그런 문제를 연관시키는 일본의 저는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가 이걸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 화해치유재단도 지금 청산하고 있는 과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뒤집어라.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해야 되고 가능한 일본을 자극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마저도 무너지게 되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경제보복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원하는 걸 다 내줘야 돼요. 그게 무슨 협상이고 그게 어떻게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저런 입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존심을 살리자, 뭐 이런 입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한 가지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 교수님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많은 분들이 보다 더 가까운 과거이지요. 더 가까운 과거에 그야말로 남침을 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무한한 포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최 의원님과 같은 입장을 일본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최 의원님이 그렇다는 최 교수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생각 갖고 있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보복을 하니까 우리가 10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만 100% 피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충분히 이거는 상대방인 일본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베는 본인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일본의 안에 있는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산업하는 분들은 많은 불만을 또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의견이랄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일본 국민들 중에도 이런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경제에 파급되는 국제 경제나 아니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의 이런 공격이 우리가 물론 더 많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동의하고요. 마찬가지 입장에서 저는 북한과 만약에 종전 협정을 맺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한다면 남침에 대한 보상은 꼭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상을 꼭 받아야 네.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당 내에서 정부 대응의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총 현장에서 화제가 된 발언 얘기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 정치적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할 걸 풀어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 공개님 네, 이해찬 대표는 말이 너무 길어서 X 표시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 전에도 이런 손가락 제스처 자주 사용해 왔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주 사용을 했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PD를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 하게 되고요.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많은 비판들 가운데 하나는 지금처럼 조용했던 여당이 과연 있었던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정부조차도 유승민 등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정부는 굉장히 조용하다. 분명히 정책에 있어서 경제 정책도 그렇고 외교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왜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X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강상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통으로 네. 여당에서는 일본 통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죠. 뭐 우리 정부가 뭐 일본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경제 보복 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적절히 대응을 갖다 못한 부분이 있다, 좀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좀 더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시기적으로 조금 더 먼저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행동들은 뭐 이제 대변인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이제 너무 그날 사실은 좀 말이 길어지긴 했나 봐요. 강 의원이 길어지긴 예. 하셔서 주위에 있는 의원들도 아까 이제 목소리 보셨잖아요. 이해찬 대표 그 표정 나오기 전에 소리 나온 거 들어보면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걸 보면 아마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조금 말을 좀 이제 줄이시죠 이런 표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그날 분위기는 그렇다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뭐 의견에 지금 그 이해찬 대표의 전원 행동에 대해서 각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해명은 그렇게 나온 거니까 뭐 1차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 그 얘기 좀 줄여달라는 의미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뭐 그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날 얘기가 길어진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월요일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회 자격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또 검찰의 뭐 구속가 되어 있는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청문위원으로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고소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나와서 청문위원을 해야지 이거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네 분인가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 기사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정말 그 뭐 자격 있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검찰이나 경찰과 관계가 없는 분들이 좀 나와서 청문을 해야 그래도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이 정말 좀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국회 이제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청문회가 이제 모레이고 이 윤석열이라는 이제 세 글자 이름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그 윤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제 검증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5명 중 가장 중요한 증인인 윤우진 씨는 최근 해외로 도피하였음이 확실시되고 윤우진 씨는 당시 친동생이 부장검사로서 대검 중앙수사부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편파 수사나 강압에 의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받거나 억울한 수사를 받을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황급히 해외로 도망갔다면 분명히 큰 죄를 범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어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윤우준 씨와 뇌물을 공유한 의혹 당사자인 김연포 씨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중앙덕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인물이죠.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씨를 이제 고발을 한 거고요. 이제 2014년 뇌물 사건 재수사하라 이런 건데, 자, 이 어떤 점이 이제 석연치 않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을 윤우진 씨라는 분이 전 용산 세무서장인데 이분이 예전에 2013년도에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그 당시 이제 한혜종 입시 비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이제 논란이 됐었고, 이분의 이제 형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던 분이 친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의 관계 때문에 지금 중앙대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중앙대 의원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검찰총장 후보자하고 이 윤대진 씨하고, 윤대진 이제 전 검찰국장이죠. 두 사람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동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뇌물은 아니죠. 뭐 이렇게 골프 접대를 받고 향응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중앙대 의원의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윤우진 씨를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뇌물을 준 거냐, 또는 뭐 접대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분이 이제 출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왜 출국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만약 이분이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나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찰에 고발을 하셨다고 하니까 검찰이 좀 따져봐서, 정말 그렇다고 하면 좀 이걸 어떻게든 좀 데려와서 청문회 현장에 세워야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대 의원 주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윤대진 씨를 지금 청문회 증인으로 세웠는데, 이분이 출국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자의 장모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죠. 이건 또 어떤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모와 관련해서는 장모가 문서를 위조해서 은행 잔고를 위조해서 300억이라고 하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것을 고의로 부도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로 인해서 7명인가 9명인가 그런 분이 30억 가까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 지명자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고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최 교수님이 얘기한 그 건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은 2012년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신이 만들었던 자료에 그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언론사가 기사를 쓴 겁니다. 그 기사 내용에는 바로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윤우진 씨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 윤우진 씨가 그때도 도망을 갔었는데 태국에서 인터폴에 의해서 잡혔는데 뭐 유야무야 결국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하필이면 민주당이 만들었던 문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이 만들었던 그 문건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뭐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결국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윤우진
윤호진 씨 관련 뭐 이런 그 의혹 그리고 뭐 윤 후보자의 장모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쟁점이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일단 이제 던진 건데요. 뭐 여야 모두 지금 어쨌든 이제 선수까지 교체하고 이제 창과 방패로 어떤 싸움을 벌일 건가 이제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수사 뭐 황 대표의 이제 그 황교안 대표와의 어떤 그 수사 외압 의혹 뭐 이런 것도 이제 민주당은 또 적극 제기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이제 제기될 것 같은데요. 뭐 관전 포인트랄까요? 이번 청문회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는 지금까지는 역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지금 나온 의혹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문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실 뭐 위장 전입을 했다, 뭘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그거 위에는 뭐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청문회가 굉장히 정치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결국 윤석열 후보자가 적폐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 적폐 수사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 또 왜 결국 법원에 가서 결국 기각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높았는가, 이게 결국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을 야권에서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권에서는 결국 황교안 대표를 겨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 후보자는 국정감사와 굉장히 인연이 많은 분이죠.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바가 있고 예. 그 외압의 주체로 황교안 그 당시 법무장관을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끌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은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보면 이게 과연 청문회에서 낙마할 만큼의 요소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쟁으로 갈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7대 뭐 검증 기준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크게 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물론 그 윤석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첨예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맞불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황교안 지금 현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문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지만 실제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은 황교안 그 당시에 전 법무부 장관이 과연 본인의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에서 팀장으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외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청문회 내용에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이 그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두 가지 논점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지검장에 관련된 뭐 적폐 수사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황교안 현 대표, 한국당 대표에 대한 어떤 외압 문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나오게 되면서 언론이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내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갈등 끝에 김재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했습니다. 경쟁을 벌이던 황영철 의원은 기자들에게 강한 불만을 털어놨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동료 의원을 밀어내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악의적인 사안으로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출마 그리고 지지 동기들을 밝혀왔는데요. 이거는 같은 당에 있는 동료 의원에게 동료애가 있는 의원은 할 수 없는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이 또한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파의 본색이 아주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하여튼 실망스럽고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건 앞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당시에 20대 국회 마지막 1년 예결위원장을 황 의원에게 맡기기로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결정이 번복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친박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친박이 나가서 우리 공화당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 쪽으로 상당히 요즘 친박을 배려하는 쪽으로 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더십을 보면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정책도 어느 한 국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가서 뭘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쪽이 뭐라고 하면 거기 가서 또 다 하겠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이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는 인도 태평양 이 이니시에이티브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미국 정부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마찬가지 현상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황교안 대표가 들어오자마자 친박을 청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니 본인이 친박일 텐데 무슨 친박을 청산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친박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비박을 오히려 상당히 홀대하는 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요. 설전을 벌이면서 좀 뭐 녹취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개파 본색 뭐 이런 그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황영철 의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죠. 본인이 예. 사실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전반기에 안상수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이미 후반기에는 황인철 의원이 맡기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김재원 의원이 그걸 경선에서 뽑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 경선을 하게 됐고 그걸 이제 원내 지도부가 승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내 지도부가 일정 부분 용인하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그런 상태로 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친박의 어떤 복귀 또 친박이 다시 새를 규합하는 모양새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서 그런 모양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친박계의 도움과 지지를 통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결국은. 예.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친박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친박 청산을 하겠다고 하는 깃발을 내세우는 순간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친박계로 분류된 분들이 아직도 건재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분들이 총선을 나가기 전에 본인들이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측근들이 중요 자리에 앉아야만 사무총장도 그렇고요. 예결위원장 같은 예산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에 얼마나 예산 따오느냐가 지역 주민들한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친박계가 어쨌든 강하게 압박을 해서 원내 지도부가 친박 위주로 지도부를 꾸리고 그걸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밑그림을 짜기 위한 그런 발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교롭게도 또 사무총장 후임에도 친박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결국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원래 권력의 기반도 친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했다라고 한다면 친박이 아마 부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여러 정책에 있어서 난조를 보이면서 상당히 친박이 부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기조에서 이제 중도로 좀 옮겨가겠다라고 해서 친박을 상당히 정리하고 비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상당히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러 가지 뭐 악재를 만나면서 다시 친박 쪽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악재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 공화당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그 악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석방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 결합하는 경우에 굉장히 자유한국당에 타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그 내년 총선 앞두고 그 한국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물갈이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예고는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가 상당히 들어간 것을 보면 일단 당의 화합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예,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들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